화려한 형태의 청자를 선호했던 고려가 저물고 유교를 이념으로 내세운 새로운 국가 조선이 시작됐다. 새 시대와 함께 고려의 청자는 쇠퇴하고 조선의 백자가 떠올랐다. 맑고 깨끗한 백자를 선호한 조선. 조선의 왕실은 경기도 광주에 국영백자 가마인 사홍원 분원 관유를 설치해 420여 년간 왕실 도자기를 만들며 조선 백자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왕실 도자기를 만들던 사홍원 분원. 그곳에서 꽃피운 조선 백자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본다.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해역. 지난해 10월 수중 탐사에서 마도 4호선이 발견됐다. 600여 년 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배는 수중 고고학사상 최초로 발견된 조선시대 선박이다. 분청 사기와 함께 침몰선 주변에서 110여 점의 조선시대 백자 꾸러미가 발견돼 눈길을 끌었다. 조선시대 백자는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됐다. 왕에서부터 최고위층에서부터 최하위층의 그 천민까지 두루두루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자의 경우에는 왕이 사용하던 것은 최상품의 품질이고 이제 계급이 이렇게 내려올수록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모든 계층이 그 백자라는 한 가지의 그 종류의 도자기를 다 이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선시대 도자기 문화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실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던 백자는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조선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국보 제107호 백자철화 포도문 항아리는 철화 안료를 사용해 부수적인 장식을 생략하고 포도 넝쿨을 그려 넣었다. 조선 백자의 대표 유물로 18세기 백자의 회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백자철화 포도문 항아리. 그 문양이 아주 그 문인적인, 문기 어린 그런 회화와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고, 또 화면에 다른 장식, 부수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백색 위에 그 포도문만 딱 남겨져 있어서 도자기이지만 도자기가 아닌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들 속에서 그 조선의 미를 한껏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국보급 백자들. 그 속에는 조선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념과 시대의 멋이 담겨 있다. 순백색의 흙에 투명한 유약을 씌워 구워낸 백자. 소박하지만 위엄 있고 청렴함을 상징했던 백자는 조선을 대표하는 자기로 손꼽힌다. 유교 중심의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의 문화. 그런 조선이 유독 백자를 선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19세기 학자 이규경은 오주연 문장 전산고에서 백자에 담긴 청렴함과 결백함이 백자를 선호한 이유일 것이라 기록했다. 아주 순백에 장식은 매우 절제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장식으로 최대한의 그 권위와 그
그 어떤 특징을, 미감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선 백자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교를 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은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추구했고 순백의 깨끗한 백자는 유교의 나라 조선을 대표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조선 초기 사회를 이끌었던 사대부 양반층의 취향과도 맞닿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그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약하고 또 청렴하고 절도 있는 그런 사대부 정신으로서 또 대표될 수가 있어요. 유교에 입각한 사대부의 정신을 나타내는 기계가 있고 절도 있는 또 검약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유교적인 사대부의 이념을 백자에서 또 잘 표현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기는 토기에서 시작해 고려의 청자, 조선 초기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변화하며 발전해왔다. 백자는 문의를 표현하는 수법과 안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문의가 없는 순백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순도 높은 백자에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그린 푸른 문양의 청화백자. 백자에 산화철 안료로 무늬를 그려 넣은 흑갈색 문양의 철화백자 등 순백의 백자 위에 어떠한 안료로 어떤 문양을 그리느냐에 따라 뿜어내는 이미지가 달랐던 조선의 백자. 이러한 백자의 종류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 조선 백자는 이제 무문에 문양이 없는 것이 많은데요. 아니면 왕실에서도 처음부터 이제 청화백자라 그래서 청화 안료를 사용해서 고급 백자들의 문양을 많이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임란이 지난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그 청화 안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에 철화 안료를 대체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즉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걸친 그 시기에 그 어떤 조선 백자의 현실을 잘 보여주죠. 마치 보름달을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달 항아리는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현대에도 전해진다. 한국 추상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환기 화가는 자신의 모든 예술이 조선 백자와 백자 항아리에서 나왔다고 말했을 정도로 달 항아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김환기 화가가 남긴 수많은 작품 속에 표현된 달 항아리. 달 항아리 작가로도 불리며 백자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수집한 김환기 화가는 달 항아리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꼈던 걸까? 둥근 곡선과 풍만함. 높이 40cm 이상의 대형 백자 항아리를 뜻하는 달 항아리는 백자 대오라고도 불린다. 크기가 크다 보니 만드는 과정에 있어 성형과 번조가 까다롭다. 특히 물레로 한 번에 모양을 완성하기가 무엇보다 어렵다. 모양을 내다 주저앉기 십상이고 그 모양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불에 견디는 힘이 낮아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달 항아리와 같이 큰 항아리를 만들 때는 몸체를 반씩 나누어 성형해 이어붙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아주 두께가 일정해야지 불에 가갖고 딱 서 있지 한쪽이 두껍거나 한쪽이 얇으면 그쪽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약간 찌그러지는 형태도 나오고
또 가운데 붙이니까 거기가 또 좀 얇으니까 튀어나오는 형태로 나오고, 그러니까 불의 조화, 불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조화스러운 게 달항아리 기법인 거죠. 두 개의 몸체를 접합해 완성하는 만큼 달항아리에서는 이렇게 이음새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달항아리의 균형감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백자의 독특한 형식이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조선이 추구하던 이념을 표현한 조선 백자. 그 순수함과 예술성을 귀히 여겼던 조선은 백자의 아름다움이 꽃피었던 시기다. 조선시대는 백자의 전성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이제 각 시대별로 15세기, 16세기, 17, 18, 19세기에 각 시기별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시대의 그 백자를 사용하는 수요자의 취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문양과 기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백자의 전성기를 이끌며 아름다움을 꽃피운 건 무엇이고 또 그 시기는 언제일까? 그 해답은 왕실 도자기를 만들던 사홍원 분원 관유가 설치된 그 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홍원 분원은 조선의 왕실과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던 왕실 도자기를 만들던 곳으로 문헌을 통해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앙 공납용 도자기를 감조하던 기관인 사홍방을 사홍원이라 계칭해 녹관을 두었다는 기록과 조선시대 법전 경국대전에 금과 은, 청아백자를 사용하는 자는 곤장 80에 처한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헌의 기록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을까? 녹관이라고 하면은 녹봉을 받는 관리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사홍원으로 고치고 거기에 녹관을 둔다는 것은 사홍원에서 어떤 그 업무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정을 만들 정도니까 그때는 이미 경기도 광주의 분원 관요가 운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67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경기도 광주의 분원 관요가 운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67년경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사홍원 분원 관요. 관요는 조선시대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기 제조장으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백자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왕실용 도자기를 굽는 분원 관요의 설치가 필요해졌다. 이에 사홍원 분원 관요는 왕실과 조정에서 필요한 백자를 생산 조달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것이다. 이후 사홍원 분원은 약 420년간 왕실 도자기를 생산하며 조선 백자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조선이라는 왕조는 흥미롭게도 건국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법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왕실의 경우 백자만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신의 제도를 천명을 합니다. 급기야에는 이제 관요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면서 백자의 제작과 또 여러 가지 공정을 관리, 감독, 또 납품 과정까지 다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선 왕실이 가장 양질 백자에 개입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왕실은 지속적으로 백자를 쓰게 된 것이고. 경기도 광주에 사홍원 분원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이미 전국에서는 질 좋은 백자가 생산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사홍원 분원은 다른 지역이 아닌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것일까?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올라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오다가 보면은 그 화적대 도둑도 한때 저 약탈도 당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래서 세조 때 광주 분원에다가 사홍원 분원을 만드는 거 봐서 여기서 제작을 한 거죠. 경기도 광주는 지리적으로 한양과 가까웠고 산과 강이 분포해 있어 수목 또한 무성해 땔감을 조달하기 유리했다. 이는 분원이 설치되기에 적합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사홍원 분원은 쉽게 한자리에 정착하지 못했다. 대체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주변 나무를 거의 잘랐었고 그러면 다시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흔적으로 경기도 광주 일대에는 무려 340여 개의 분원 가마터 유적이 분포해 있다. 이는 분원의 역사이자 발자취인 셈이다. 분원이 한장수에서 유업을 시작한 후 약 10년이 지나면은 인근의 나무를 모두 베어 쓰게 되는데 그때마다 분원은 다시 뗄나무가 많은 곳으로 시설을 옮기곤 하였기 때문이죠. 고고학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원은 동시에 일정 지역에서 여러 개의 가마가 집단을 이루고 운영되었다가 때가 되면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광주에 많은 유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땔감 조달을 위해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이동해야만 했던 사홍원 분원. 하지만 한번 이동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고 일대 산림이 황폐화되며 주민들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제시된 것이 분원 고정론이다. 남한강변에 고정시키고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뗄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조달하자는 이른바 분원 고정론이 제기되었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1752년 지금의 남종면 분원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사홍원 분원의 마지막 가마터가 위치해 있던 분원리. 분원은 이곳에 정착해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땔감을 공급받아 운영됐다. 이곳은 사홍원 분원이 땔감의 수급 문제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10년 주기로 계속 옮겨 다니는데 이곳은 1752년부터 분원이 마지막 문을 닫는 1883년까지 그때까지 약 130년 동안 운영되었던 그 현장입니다. 더 이상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홍원 분원은 큰 규모로 시설을 고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130여 년 동안 마지막 가마터인 이곳에서 왕실 도자기를 생산했다. 한 곳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왕실과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백자를 공급할 수 있었기에 당시 사홍원 분원에서 만들어진 백자는 유난히 크고 아름다웠고 품질 또한 최상급을 자랑했다. 대표적으로 청화 안료를 사용해 용과 구름 문양을 그려 넣은 백자 청화 운용문 항아리를 들 수 있다. 용을 그려 넣은 것은 당시 임금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이는 사홍원 분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자를 만들던 유적에서 나오는 용이 디자인된 그 그릇은 다 임금용으로 진상된 거라고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물과 유적은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2001년 발굴 조사 당시 드러난 분원리 조선백자 가마터의 폐기물 퇴적층 단면이다. 폐기물 퇴적도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서 훼손되고 사라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남아있다 그래도
원형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처럼 적나라하게 이렇게 층위가 잘 드러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찌그러진 불량품은 가마터 옆에 버려졌다. 버려진 도자기들은 세월을 거듭하며 한 겹 한 겹 쌓였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이러한 단면을 형성했다. 도자기 파편을 확인할 수 있는 퇴적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 백자의 양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년 동안 사용한 퇴적이다 이러면 제일 아래쪽에 거는 100년 중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제일 끝부분은 100년 중에 제일 마지막이니까 이 간격의 폭의 실제로 연도로 따진다면 한 1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가마의 이제 운영 시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절대 편년이 나오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앞 시기와 뒤 시기에 어떤 여기서 나오는 파편, 여기서 나오는 파편 이걸 봐가지고 양식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유호지는 당시 분원 가마터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이다. 번천리 5호 가마는 가마토와 공방터, 아궁이 등이 확인되며 조선 초기 사홍원 분원의 주요 가마로 밝혀졌다. 공방터에서는 백토를 수비하고 반죽한 다음 성형과 건조 등의 작업이 이뤄졌고 그것을 가마터에서 구워냈다. 조선 초기 가마터인 이곳은 경사면에 축조되어 있는데 이는 불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불이라는 성질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진 비스듬한 언덕에다가 가마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 아궁이인 봉통에서 나무를 떼서 그 열기가 5개의 본조실을 거쳐서 이제 뒤에 있는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전통 가마의 형식입니다. 그 가마 바닥에 보면 흙으로 만든 불기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갖다가 골고루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 확인된 번천리 5호 가마의 길이는 17m로 경사면에 축조된 단실 불기둥 요이다. 경사면에 반자로 길게 땅을 파 가마 하부 구조물을 조성한 후 진흙과 넷돌로 입구를 축조한 뒤 불길을 골고루 전달할 수 있도록 불기둥을 세우고 가마 지붕을 흙으로 덮어 완성했다. 또한 불구멍과 불창 구멍을 만들어 장작을 넣고 불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게끔 약 뭐 보면은 그 경사도는 뭐 한 15도나 정도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잡 올려서 이제 열이라는 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돌아서 열 끝내고 칸에서 끝내고 요 창살로 빠져서 다시 다음 칸으로 그런 식으로 소송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최상급의 왕실 도자기를 만들던 사홍원 분원. 하나의 자기를 완성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 백자 제작은 원료 채취에서부터 시작된다. 백토를 원료로 하는데 원료의 미세한 차이가 도자기 품질을 결정한다. 사홍원 분원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름난 백토를 공급받아 사용했는데 특히 품질이 우수한 강원도 양구에서 매년 500석 이상의 백토를 공급받아 사용했다.
기록에서도 양구 백토가 아니면 그릇이 거칠어 다시 가져다 쓸 것을 청할 만큼 양구 백토가 다른 지역보다 질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토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부역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접어놓고 그 흙 구하는 작업에 매달리는 게 그 민원이 너무 힘들고 또 흙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흙이 소량 찾아지고 하니까 그 민원이 굉장히 빗발쳤어요. 그 민원이 너무 빗발치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다른 지역의 흙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또 양구로 옮겨가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양구에서 어렵지만 거기서 흙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일도 있었죠. 원료를 채취한 뒤에는 백토를 거르고 반죽하는 수비와 연토 작업을 거친다. 그릇을 빚는 성형과 굽깎이 등의 정형 및 조각 과정을 거쳐 초벌구이로 수분을 증발시킨다. 그 후 표면에 문양을 넣고 유약을 씌우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은 자기의 강도를 높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낸다. 유약이 씌워진 백자는 재벌구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재벌구이가 백자 제작에서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재벌구이 과정은 유약을 녹여 그릇을 완성시키는 단계다. 가마 입구 부분에 위치한 큰 아궁이인 봉통에 가장 먼저 불을 지펴 열을 올리고 한 칸 한 칸 온도를 높여 소성해 나간다. 자기를 굽는 동안은 120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온도 낮거나 하면은 이게 덜 익어서 소리가 둔탁하게 나고 수분이 흡수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자화된다는 거는 새소리나 맑은 소리나 그런 거 이게 입자들이 녹아 붙는 온도. 그러니까 그 온도에 가야지 1200도 이상 가는 게 이제 자기라고 보통 말하니까 그 정도 온도가 가야지만이 말 그대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마는 하루 정도 불을 떼는데 이때 불 조절에 상당한 정성을 들인다. 불창 구멍을 막고 찬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도자기가 깨지거나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구워진 도자기는 가마에서 며칠간 식힌 후 꺼낸다. 사홍원 분원에서 만들어지던 왕실 도자기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자기는 조선시대 최상의 품질을 자랑했다. 최고의 걸작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왕실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료도 최고로 좋은 재료, 기능도 최고의 기능. 그러니까 좋은 도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시대 최고의 재료로 만든 왕실 도자기와 일반 도자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해 최초로 발견된 조선시대 수운선에서 모습을 드러낸 백자. 일상생활용기로 구성된 백자에는 굽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 도자기와 달리 왕실 도자기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갑발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갑이라고도 부르는 갑발은 내화토로 만들었는데 주로 궁중과 왕실에 사용하는 어기와 자기의 품질 보장을 위해 씌워졌다. 갑발 안에 그릇을 넣으면
그릇이 불에 직접 닿거나 불순물이 붙지 않아 그릇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릇을 담은 갓발을 가마 안에 켜켜이 쌓고 불을 붙여 정성스레 굽는데 이 과정을 갑번이라 한다. 도자기를 바깥에서 이렇게 보호망처럼 쌓아서 구웠거든요. 그게 최상급의 도자기예요. 나무를 하면 제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갓발이면은 제티가 다 그 위에 앉아갖고 그렇게 구운 것만은 왕실에서 일반 도자기는 주로 여러 점을 폭에 쌓아 굽는 방법을 이용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굽는 것이 가능했지만 굵은 모래 등을 받침으로 사용하다 보니 그릇 안 바닥에 흔적이 남았다. 굽는 방법, 즉 그릇 제인법에서도 왕실 도자기와 일반 도자기는 차이를 보였고 그것은 품질로 이어졌다. 광주 지역의 백자는 왕실의 취향에 맞는 그러한 고급품들이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백자들은 지방 민간의 수요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값이 싸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문양도 간결하면서 서민들이 쓰기에 부담이 없는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도자기를 빚고 갑번이라는 과정을 거쳐 최상급 왕실 도자기를 만들던 사홍원 분원. 그곳에는 수백 명의 도공들과 관리들이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사홍원 소속 380명의 사기장이 등재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수많은 사기장이 왕실 도자기 제작에 동원됐다. 전국의 사기장은 3년에 한 번씩 분원에 들어와 노역했는데 그 수가 1140명에 이르렀을 정도다. 380명씩 3개의 조로 나누어서 광주에 있는 관유에 번갈아 가면서 입역을 하는 체제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고 1년 동안 도자기를 만들고 나면 2년 정도는 돌아가서 이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다시 3년이 지나면 와서 1년 동안 일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고요. 그렇게 인력을 장적이라고 하는 목록을 만들어서 380명의 인력을 계속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홍원 분원이 정착하던 시기, 전문 사기장을 비롯한 분원의 장인들과 공사군, 허벌군 등은 일시적으로 분원에 머물지 않고 분업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원 주변의 마을을 형성해 생활하면서 분원 전속 장인으로 정착하게 된다. 점차 운영이 효율화되어 조선 후기에는 분원 장인의 수가 늘어나고 대부분 광주에 정착하면서 분원 주변에는 일천 수백 명의 장인과 식솔들이 큰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홍원 분원에서 사기장들에 의해 만들어지던 왕실 도자기는 단순하면서도 간결했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준엄한 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분원은 사홍원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이는 제작한 어기의 상태를 감독하기 위함이었다. 만들어진 왕실 도자기는 봄, 가을로 나눠 1년에 2번 배에 실어 한양으로 보내졌다. 그렇게 약 420년간 운영된 사홍원 분원은 왕실 도자기를 만들며 조선 백자의 발전을 이끌었다. 왕실 궁궐 중앙관청에서 소용되는 모든 도자기였고요. 또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선물로 주는 것도 조선의 도자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이 도자기의 수요량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분원 관요가 설치된 후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1752년 분원이 정착하고 파견된 사홍원의 도제조, 번조관 등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홍원 선정비에서도 당시 분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좌의정과 영의정을 역임한 채제공이 분원 도제조로 파견됐는데 이는 당시 왕실에서 분원 관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도제조는 사홍원의 그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이지만 그렇지만 겸직이기 때문에 그 도제조의 신분은 일품 이상 관료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중에서 누가 이제 주로 이제 영의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겸직을 하게 되고 제조 같은 경우는 2품 이상 관원 중에서 관리 중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비에 이름을 남긴 관리들과 달리 직접 흙을 만지고 가마에 불을 지피며 그릇을 만들던 사기작. 도공들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무명 도공의 비는 이름 없는 도공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왕실 도자기를 만들며 조선 백자를 꽃피운 도공들이 이렇게 이름 없는 무명으로밖에 남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도공들을 끌려가면서 그 도공의 이름이나 뭐 주소, 지금에 말하는 주소죠. 옛날 같은데 기록에 남긴 거를 유실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몰라.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수많은 도공들. 비록 이름 석자는 남기지 못했지만 도공들의 뒤를 잇고 있는 이들의 가슴엔 역사로 남아있다. 광주도인 모두 선대 도공의 넋을 기리고 얼을 잇고자 제를 준비하였습니다. 1977년에 세워진 무명 도공의 비. 그 앞에선 매년 제향제가 거행되며 도공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비문에는 도공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지금도 귀 기울이면 백자 항아리 매무새 하나에도 어질고 착하고 또 슬기로웠던 수천 수만 명 무명 도공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수많은 도공들이 왕실 도자기를 만들며 조선 백자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원은 19세기 들어 왕권이 약화되고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며 위기를 맞는다. 거기에 일본 외사기와 서양 자기가 유입되면서 결국 민간의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고 이후 변화를 맞게 된다. 분원이 1884년에 민영화가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민자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원의 가장 높은 사람도 이제 민간인이 이제 경영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면서 백자의 품질이 저하가 되고 영리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영화 초기 분원의 도자기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며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상인들의 영리축으로 전통과 예술성을 잃어갔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분원은 결국 쇠퇴하고 만다. 민영화된 분원은 1897년 번자회사로 개편하고 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도 하였습니다마는 점차 기울어가는 국내 정세와 산업화된 일본 도자기의 수입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20세기 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왕실 도자기 제작을 위해 설치됐던 사홍원 분원. 최고의 재료와 최상의 방법으로 왕실 도자기를 만들며 조선 백자를 꽃피웠지만 분원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홍원 분원은 결국 쇠퇴했지만 당시 만들어진 조선 백자와 자기에 담긴 아름다움과 의미는 현대까지 전해지고 있다. 뛰어난 제작 기술과 작품성,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조선 백자. 조선시대 왕실과 상류층에서는 태어난 아기의 태를 좋은 곳에 묻어야 건강하고 귀하게 성장한다고 믿었다. 아기의 태를 담는 태항아리를 태호라 하는데 무늬가 없는 순백자를 태호로 사용했다. 죽음의 의례에도 백자가 사용됐다. 유교 이념으로 죽음과 장례를 검소하고 간결하게 치르고자 했던 조선의 문화. 내세에서도 복락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묻었던 명기를 비롯해 무덤 안에 넣는 부장품에도 단연 백자가 사용됐다.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무덤에 함께 묻었던 묘지석 또한 백자 위에 기록했다. 조선 백자에는 출생과 죽음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즉 태실과 그다음에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두 백자로 만든 기물들이 사용되게 되죠. 태항아리, 그다음에 지석, 그 밖에 명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백자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태어나서부터 죽음 순간까지 백자와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자기에 그리고 새겨진 무늬에도 각각의 의미와 상징이 깃들어 있다. 최고의 권력, 왕을 상징하는 용. 일의 성과와 다산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포도.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 부귀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모란 등 상징과 의미가 담긴 무늬 또한 감상의 대상이 된다. 견고하고 깨끗한 백자를 선호했던 조선은 경기도 광주에 사홍원 분원을 설치해 도자기 제작에 직접 관여했다. 조선의 왕실은 사홍원 분원을 통해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고자 했고 그 속에 문화와 역사를 담고자 했다. 조선 백자는 광주의 사홍원 분원 관요에서 왕실 주도로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자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관된 조선 왕조의 의지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백자를 대표 자기로 삼으며 그 속에 유교 이념을 담고자 했던 조선. 조선의 왕실은 사홍원 분원을 통해 왕실 도자기를 생산했고 백자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조선 백자는 현대까지 최고로 손꼽힌다. 조선은 국초부터 제도를 통해서 백자를 사용하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원료에서부터
제작 공정, 모든 문양의 디자인까지 관리하고 감독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백자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 있어서 왕조의 이상을 그대로 구현하고자 했던 최후의 마지막 요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조선의 의례, 또 조선 왕실에서의 일상생활, 왕비의 생활, 또 궁궐에서의 어떤 그 일상적인 모습, 일반 서민들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그 일상의 단면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백자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정치사, 뭐 경제사, 사회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단면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조선 백자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당대 최고급 백자에서부터 권례, 허드렛 그릇에 이르기까지 조선 백자의 전성기를 이끌며 백자의 아름다움을 꽃피운 사홍원 분원. 분원은 조선 백자의 역사,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